보장되는 다양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뭔가 행동 하나하나, 몸가짐 하나하나를 허락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잖아요. 학생들은. 맘대로 화장실도 못 가고, 나 오늘 아파서 좀 쉬고 싶은데 라고 하면 꼭 병원 가서 뭐 떼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폭력적인 상황에 있고 이 학교를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그건 아니죠. 이게 아니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권리가 일상적으로 통제되는 게 작은 것에서부터 특권과 위계가 형성되는 바탕이 되는 것 같고, 좀 교사로부터 승인되지 못한 어떤 존재를 존중받지 못하는 이들이 학교에서 잘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는 것도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학교라는 그 공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권리가 일상적으로 조금 약간 규제받고 억압받는 부분들이 있다. 네. 그것은 결국 존재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지금 지적을 해주셨어요. 자, 기성세대의 경우는 정말 물리적인 폭력, 뭐 주먹으로 때린다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학교 폭력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세대 간에 따라서 이 학교 폭력도 그 양상이 달라질 것 같아서 젊은 세대들은 어떤 것을 학교 폭력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지, 이 개념도 서로 좀 다르지 않나, 같은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그것도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그 양상도 한번 조금 저희 세대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거든요. 물론 뭐 세대를 기준으로 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폭력에 대한 감수성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사람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이 감수성을 좀 기를 수 있는 공통의 뭐 학습이나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는 확실히 사회적인 인식이 물리적 폭력만이 학교 폭력인 것으로 인식이 됐죠. 그렇죠. 영화에서도 패거리 싸움 이런 게 등장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좀 정신적인 언어적인 폭력들, 몸에 상처를 남기지 않지만 사실 정서적으로 큰 외상을 남기는 폭력들도 좀 많이 폭력의 범주로 인정되고 있는 점이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게 폭력의 방식이 다양해진 부분도 있지만 폭력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섬세해진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물리적 폭력이 많이 근절되었다곤 하나 그것이 폭력의 구조 자체를 없애는 방식보다는 또 다른 방식의 폭력으로 유지되는 형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폭력은 없어지지 않았고 뭔가 물리적 폭력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니까 다른 방식으로 옮겨갔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물리적 폭력이라는 부분은 이제 세대를 통해서도 다 학교 폭력으로 인정하면서 폭력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정신적 폭력은 그러면 앞서 얘기해 주신 정서적 폭력 이런 것들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뭐 이제 흔히들 따돌림이라고 불리는 뭐 몰입이나 비난이나 또래 사이에서의 어떤 사이버 불링, 언어 폭력 이런 사이버 불링은 뭐죠? 뭐 이를테면 카톡 감옥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그거는 뭐 카톡에서만 그런 게 행해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뭐 이를테면 학교 폭력을 체험해보는 어플 중에 학교에서 이제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단톡방에 계속 초대하면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안에서 되게 욕설이나 비난을 하는 뭐 이런 문화들이 있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SNS나 다양한 매체, 학생들이 사용하는 매체를 통한 뭐 비방이나 고립이나 뭐 사진 유포나 뭐 이런 방식들의 폭력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가 학폭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말은 혹은 어떤 문화는 때리는 게 낫다 싶을 정도까지로 폭력적이기도 하고, 사실 위계와 권력을 사용하여 억압하는 게 모두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 정도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뭔 개소리냐. 흔히들 학교 폭력을 이야기할 때 학생 간 폭력을 많이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교사에 의한 학생 폭력이나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일상적인 학교의 폭력적인 구조들은 왜 학교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느낄 수 없을까라는 질문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포함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학생 간의 폭력뿐만 아니라 뭔가 위계나 권력에 의한 억압이라면 학교가 학생에게, 학교 자체가 또 다른 또 교사가 학생에게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 예전과 달리 그래도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들이 전보다는 좀 많아져서 교육도 하고 있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학교 폭력이 또 일어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다. 이런 얘기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접하고 있고, 네. 그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저도 직접적으로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리 긍정적이진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현장에서의 이런 조치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저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되게 학교폭력은 엄청 나쁜 거고 이거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고 예. 하지 말아야 하고 이런 정도의 되게 적은 실수의 형식적인 교육으로 받았는데 저는 그 방식이 되게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를 놀리는 것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한 다음에 왜 그런데요?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게 왜 폭력이에요? 뭐가 폭력이에요? 라고 질문할 수 없는 문화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문제고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야 폭력이 왜 나쁜지, 그렇죠. 혹은 모든 폭력이 나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폭력 안에 내재된 권력을 봐야 된다 생각하고, 아. 폭력 그 자체를 나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도 있거든요. 예. 이를테면 정당방위도 있고 저항도 있는 거잖아요. 아, 폭력이라는 것 안에. 그렇죠. 네, 그쵸. 예. 근데 학교를 보면은 되게 폭력적인 구조 안에서 학생들만 비폭력적이어야 해.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좀 비폭력이 순종과 같은 언어로 쓰이는 맥락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학교폭력 예방교육에서 얘기하는 폭력은 나쁜 거예요, 위험한 일들은 신고해야 돼요, 어른들한테 맡겨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이 논리가 청소년이 스스로 학교에서 어떤 힘을 행사해서 어떤 부정의에 저항할 수 있는 이런 실천력, 행위성 자체를 좀 박탈하는 방식이 아닐까. 그래서 학교 폭력에 반대한다는 게 학교가 아무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조직을 만드는 것, 혹은 아무 갈등도 없는 조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갈등에 대해 잘 말할 수 있고 억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일 텐데, 지금의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은 이것이 문제고 왜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너넨 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어른들을 불러야 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학교 폭력 자체가 먼저 전제되려면은 그 전제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좀 없다라는 지적도 해주셨고, 갈등이란 건 어디나 다 있죠. 뭐 사람 모여 있는 맞아요. 데는. 네. 그 갈등을 그러면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좀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학교 현장에서의 노력들이 이렇게 크게 빛을 보지 못하는 건 결국 지금 말씀해주신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를 얘기하고 싶으니까 이 청소년들이 공론화하고 싶은 내용들은 과연 뭘까요? 제가 청소년분들 혹은 청년 세대를 다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제 경험 안에서 일반 도로를 통과하는 경로입니다. 마음에 걸렸던 포인트들을 짚어보자면요. 예. 저는 모두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라는 말이 좀 싫더라고요.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네. 좀 따돌림을 경험했을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지목하면서 누구 괴롭히면 안 돼, 모두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은 저는 학교에 있는 모든 동급생들이 서로 친구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도 좀 힘들죠. 맞아요. 예. 그 따돌림이 친구니까 뭐 어때라는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친구니까 놀려도 되지, 친구니까 좀 뭐 장난 삼아 때려도 되지, 이런 게 용인되는 상황에서 좀 오히려 각자의 거리를 존중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학교 문화가 필요한데, 되게 뭔가 그냥 개인적인 관계들에서 서로 잘 지내면 되는 문제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이 고민이 됐고요. 또 하나 더 얘기해보고 싶었던 건, 이제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삐뚤어진 게 뭔가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이 없어서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네. 또 어른들이 되게 청소년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들을 너무 과하게 의미화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잠시 후 해요. 우리가 우회전입니다. 문제 제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을 달라가 아니라 예.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학교에서 존재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학교 문화가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사실은 사회에도 차별과 폭력이 있고 그게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있죠. 이제 학교 안에 예외 사회와 격리된 공간에서의 별도의 폭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사회의 폭력의 연장선상에서 이게 해석돼야 되는데 그냥 삐뚤어진 아이들의 문제로 해석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양재 활동가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6764번님께서 교사 선생님이신데 학교 폭력에 대한 얘기가 지금 굉장히 속상하시다고 하시면서 학생 시절의 옛날 얘기만 하고 학교 폭력이 교사가 학생에게 행하는 폭력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참 씁쓸하신 모양입니다. 물론 모든 교사 그렇지 않죠. 네. 네네, 그쵸. 저도. 아마 그 얘기를 좀 지적해주고 싶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모든 교사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학교에는 되게 다양한 위계와 권력 구조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때때로 교사 역시도 교사가 가진 권력 안에서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사실은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는 피해자가 지적도 지금 되기도 하죠. 네, 네.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학생이 교사를 때린 문제로 볼 것이냐, 혹은 남성이 여성을 때린 문제로 볼 것이냐, 혹은 뭐 어떤 사회적인 다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수자를 폭행하는 문제를 볼 것이냐, 이건 되게 다른. 그러네요. 네. 네. 제가 예전에 청소년 도서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친구들 간의 어떤 권력 관계 그거를 청소년 소설에서 묘사한 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창 시절하면 떠올리는 기억들은 좋은 것만 기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억의 맞아. 미화. 네, 추억을 너무 미화하는 경향이 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냉정하게 특히 집단 떠돌림을 경험했던 일본 작가가 쓴 책이었는데 그 책을 보면서 맞아, 여기 안에도 권력 구조가 있을 수 있지. 그죠? 친구 관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왼쪽 세 있거든요. 번째 차를 지금 앞서도 이용하세요. 이 폭력의 문제는 결국 그 뒤에 있는 권력의 문제라는 지적을 계속 하셨어요. 그거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청소년 활동가들이 많다면서요. 네. 저희가 2012년에 대구 중학생 분이 학교폭력으로 자살하신 사건 이후에 청소년 운동이나 교육 운동을 하신 분들이 낸 책이 그리고 학교는 무사했다라는 책인데, 뭔가 가해자에 대한 비난 혹은 피해자에 대한 동정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네. 사실은 그 폭력을 만든 학교라는 구조 자체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이런 것들에 약 대한 문제 300m 앞 제기인데요. 인천 방면 왼쪽 지하차도로 저도 사실 진입하십시오. 학교에 다니면서 또래 간의 위계나 권력 관계를 되게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좀 학생은 평가받는 위치에 놓이고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잠시 후 왼쪽 지하차도로 자기 진입하십시오. 인정받아야 되는 상황이 많이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또래 문화도 특정한 적대 기준, 외모나 공태나 약 소득이나 1km 성적이나 앞 이런 것들을 왼쪽 방향입니다. 평가하고 폭력이나 차별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약 700m 앞 원종 IC에서 김포도당 방향 저의 왼쪽 집안의 환경이나 방향입니다. 이런 것들에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게 막 아주 심각한 물리적 폭력은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장난, 외모에 대한 사소한 불편,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되게 집단적인 따돌림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약 300m 앞 시작은 기흥 방향 왼쪽 심각해질 방향입니다. 수 있다는 얘기군요. 그리고 사실 저도 어떤 시기에는 가해자였다 생각합니다. 잠시 후 저는 왼쪽 장애를 방향입니다. 같이 다니던 친구가 부끄러워졌던 적이 있는데, 사실 이것을 그 친구가 분명히 느꼈을 거라 생각하고, 급을 나누는 학교 문화 속에서 같은 급으로 분류될 때 더 많은 차별을 받는 것이 되게 두려웠던 것이 잠시 있고요. 후 좌회전입니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된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죠. 표현이 있는데, 그런 표현들에 대해 좀 더 많이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우리가 6km 유명인들에게 이상 학폭력 문제를 좀 직진하는 돌아와서 구간입니다. 얘기해주시고요. 미쳤나? 이 폭력이 이제 폭로된 사례들을 보면 결국은 이제 가해자가 자기 하는 일을 이제 다 멈추고 사라져줬을 때, 모습을 감추었을 때 이제 문제가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으로 피해자의 상처가 완전히 회복된 것일까? 음. 그럼 피해자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가해자의 피해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인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문제를? 저도 되게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실은 이러한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체계가 기준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피해자들이 사적인 글들을 통해 약 자신의 400m 피해를 앞 알릴 수밖에 50km 없고 신호 위반 그래서 과속 뭔가 단속 사적 구간입니다. 추락 자체의 경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공적으로 그 구조가 왜 폭력적이었고 이 사람의 폭력이 어떤 면에서 문제였는지 짚기보다는 사실 예. 대중들에게 인정받는 폭력성에 대해서만 강도 높은 비난이 이어지는 그렇죠. 상황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학교 폭력에 있어서의 가장 큰 폭력 중에 하나는 가해자는 문제적이고 악랄한 사람일 것이고 뭔가 모범생이 아닐 것이고 뭐 이런 생각들이잖아요. 네. 근데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매장되는 결말 자체가 이런 학교 폭력 가해자는 평범하거나 일상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통념을 강화하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고요. 예. 그것도 좀 문제일 수 있고. 네. 네. 공식적으로 어쨌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제도화된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제도적으로 사실은 왜 이제야 말하냐고 하지만 그동안 말할 수 없는 구조가 있었고 그런 CD도 없어? 지금도 많이 마찬가지다. 존재하잖아요. 예. 물론 뭐 학교폭력위원회 같은 것도 있지만 저는 학교폭력위원회라는 형식이 학생이 자신이 경험한 어려움에 대해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학교에서 안전함이 느끼며 생활할 수 있는 네. 형태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좀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이 좀 더 잘 말할 수 있는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피해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된다. 편안하게. 자, 그렇다면 가해자는 어떤 식으로 사과를 해야 될까? 끝으로 좀 얘기도 좀 해보고 싶네요. 피해자를 찾아가서 뭐 얼굴 보고 뭐 사과를 해야겠다, 하겠다, 뭐 이렇게 밝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건 또 2차 또 다른 가해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 사실은 좀 제가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 런온을 봤는데 거기에서 스포츠계 위계폭력을 경험한 선수에게 용서하는 건 네 권리야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얼굴 보고 사과하겠다는 게 여전히 피해자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응징이 중요한 사회, 가해자들에 대한 응징이 중요한 사회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회복되고 존중받을지 상상하기 어려운 지점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고요.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피해를 경험하는 소수자적 요소를 안고 살아가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뚱뚱한 체형이든 장애든 어눌한 말씨든 소심한 성격이든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장벽이나 뭔가 소수자적 요소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사실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의 사과라는 것은 주로 면피용인 경우가 너무도 말하실 수밖에 없어요. 5km 결국은 이상 사회가 접근하는 해야 구간입니다. 한다는 결론도 이르네요. 네. 참, 그리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참 조심스럽고 예. 그렇게만 말해서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알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근본적. 근본적인 변화를 고려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인철님께서 학교 폭력이 단순히 인성교육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네, 맞아요. 네. 어른 사회의 구조, 또 양극화에 따른 승자 독식 구조, 인간에 대한 성찰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이해돼야 되는 거 아닌가는 맞아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어른 사회가 아니라 그냥 사회죠. 사회가. 청소년들과 함께 사는데.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학교 폭력 얘기하면 맨날 이제 삥 뜨는데 이런 표현 썼는데 그게 금품갈치 이렇게 표현한 거라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네, 괜찮아요. 주간 똑똑똑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지의 활동가랑 함께 오늘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말씀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어려운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0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61명 확인돼 사흘 만에 600명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 182명, 서울 177명, 인천 37명으로 수도권에서만 396명이 확진돼 전체 국내 발생 확진자의 74%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민생 방역 대응과 4차 재난지원금, 2월 임시국회 핵심 입법 과제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둘러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정부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북 괴산 조모리 농장 가공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가공 농장과 체험 농원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약 인플루엔자 AI는 3m, 모두 50km 99건으로 신호위반 늘었습니다.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정부가 달걀 가격에 대해 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곡물 원유 등 오름세를 보이는 품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내수 위축이 이어지고 고용 지표가 크게 둔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한 기획재정부는 1월에 이어 이번 달에도 불확실성 지속을 언급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주요 산유국이 증산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상승세가 반전됐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늘면서 주식을 포함한 투자 자문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상담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여성가족부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매일 아침 10시 5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2분입니다. 금요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금요 초대석. 자, 오늘은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크게 치르는 행사를 꼽으면 하나가 결혼식, 하나는 장례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 제일 많이 가시죠. 그런데 결혼할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안 거쳐갈 수 없는 그런 행사라고 할 수 있죠. 어찌 보면 장례식은 우리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죽음을 다루는 직업, 장례 지도사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들을 갖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장례 지도사라는 직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또 장례의 의미, 죽음의 의미,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이정선 교수님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례지도학과의 이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오셔서 일부러 그러신 건가? 그런 건 아니었는데, 네.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자, 같이 얘기해 주실 매주 이 시간 지성과 유머로 함께하는 책 읽는 코미디언 남정민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미디언 남정무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장례지도학과? 아니, 저 장례식은 가봤는데, 지도하시는 분은 처음 들어봤죠? 예, 처음 예. 됐어요. 이 장례 지도학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네. 장례 지도사가 뭡니까? 그렇죠. 이제 이전에는 사실 장례 지도사라는 용어보다 뭐 장의사, 그렇죠. 명사 예. 이렇게 좀 불리워졌다가 예. 저희 학교가 이제 학과를 처음 개설을 하고 또 이제 자격증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이게 자격증이 있군요. 그러면서 조금 더 업무가 체계화되고 전문화되어 가면서 이제
다른 학교도 있기는 합니다. 저희 이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저희 을지대학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보건대학교의 전신이거든요. 그래서 99년도에 서울보건대학교에서 처음 장례식학과가 개설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가 4년제로 승격화되면서 저희가 이제 국내 최초 학과 개설, 국내 유일의 4년제 학과로 있다 보니까 이제 20년 넘은 시간 동안 좀 많이 알려지게 될 거고요. 그 외에도 한 4군데 정도가 더 있는데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장례와 복지, 장례와 경영, 행정 이렇게 좀 복합학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조금 짧고 학과 특색도 조금 덜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대전보건대학, 그리고 창원문성대학, 창원전문대학이요, 서라벌대학, 부산과학기술대 이렇게 나오는 얘기하기가 더 있는데, 그래도 후발주자로 이렇게 많은 장례 관련된 학과들이 개설이 돼서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장례 지도사라고 생각했었던 옛날의 이미지하고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학생들을 좀 보면요, 소신 지원해갖고 오는 젊은 친구들을 봐요. 굉장히 좀 기특한 생각도 많이 드는데 그 친구들의 배경을 좀 보면 보통 이제 부모님이 이쪽 관련된 종사를 하셔서 이제 가업을 이어서 할 친구들도 좀 있고요. 또 이제 주위에 이런 관련된 종사하시는 뭐 친인척분들의 추천에 의해서 오는 친구들, 그리고 정말 학창 시절에 본인이 어떤 책을 읽었는데 난 정말 죽음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뭔가 관심 있는 역할을 사람도 있죠. 그런 친구들이 드물지만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학생 숫자나 뭐 남녀 비율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사실 저희가 학과 그 초창기 99년도 저희가 개설했었을 때를 보면 거의 남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벌써 22년째인데 지금은 거의 남녀 비율이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5대5. 네. 그래서 이제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 갖고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으로서 아까 얘기해 주신 장례 지도사라는 것을 조금 더 알고 싶어요. 네. 직업으로. 네. 장례 지도사는 굉장히 영역이 사실은 넓어요. 딱 장례가 발생했을 때 하는 일들만 사실 저희가 이제 눈에 보여지는데 보통 이제 상을 당하는 분들이 급작스럽고 또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항상 처음 일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족들이 굉장히 경황이 없는 상황이세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사망진단서에서부터 그 다음에 뭐 화장이시면 또 화장장 예약하는 거, 혹시 그런 것도 생각도 안 해놨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뭐 낙골당으로 모신다든지 수목장 모신다든지 그런 아주 구체적인 일들을 좀 같이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렇게 딱 장례가 났을 때 그걸 이제 저희가 엔니드 그 시간대에만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전 장례 상담. 근데 요즘에 그것도 많이 있어요? 뭐 이제 보통들 상조 보험을 듣는 거라고 이제 생각들 하시지만 뭐 웰다잉 관점으로 보면 사실 뭐 상조 회사에 가입했다고 나의 장래 계획에 다 쓴 건 아니고 그렇죠. 내가 정말 내가 죽었을 때 뭐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그러시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 고향 어디에다가 뭐 수목장으로 나는 가고 싶다. 나는 굳이 뭐 수의를 입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입던 옷 좋아했던 입었으면 좋겠다. 옷 한 벌 입고 가봤으면 좋겠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사전에 많이들 남겨놓으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가족분들한테는 장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장례 상담, 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줄 수 있는. 아니, 전 영역도 직업으로 있고요. 여쭤봤을 때는 예. 안정성, 장래성, 뭐 보수 이런 것도 저는 지금 같이 여쭤본 거거든요. 예. 하는 업무뿐 아니라 예. 보수. 남경미 씨 그게 제일 궁금하세요. 보수. 네. 뭐 보수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특수한 그 분야니까. 분야다 보니까 조금 초봉의 부분 수준을 좀 보면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근무지 지역이나 아니면 소속 기관의 브랜드에 따라서 그 배우가
차이가 굉장히 좀 있군요. 차이가 큰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네. 대형 병원에 속해 있는 아. 장례식장은 워낙 바쁘잖아요. 네. 더 장례 건수가 많고,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우가 좋을 수밖에 없고 중소도시나 이제 소규모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덜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 장례 지도사 예. 분들을 만난 게 뭐 이제 조문을 갔을 때 뭐 식사하시겠어요? 이래서 이제 육개장 주시고 이러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네. 1층에 내려가다 보면 그 조문 봉투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이렇게 하얀색 부스 안에 네. 계시는 분들이라던가 네. 약간 정복 제복 입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장례 지도사이신가요?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조문객들을 좀 맞이해 주시고 이렇게 음식 도와주시는 분들은 장례 지도사는 아니시고 이제 보통 상조 회사에서 같이, 파견으로 네. 내시는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시고요. 실질적으로 장례 지도사는 이제 장례가 진행되는 뭐 3일장이든 2일장이든 네. 그 기간 동안에 같이 옆에서 사실은 잘 알아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예 예, 어디 계시는지는. 네. 이게 궁금한데 네. 혹시 장례 지도사가 예. 시체를 보나요? 네, 그럼요. 저희가 하는 일이 이제 염습, 염습. 입관 다 총괄하기 때문에요. 그럼요. 당연히. 음. 네. 병원과 함께 네. 그 업무를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사실은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옷을 뭐 어떻게 입느냐, 죽음의 순간에 내가 평소에 입던 옷을 입을 거냐, 또 화장을 좀 이렇게 해서 좀 그렇군요. 깨끗하게 한 모습으로 죽고 싶은 거냐. 그것도 이제 요즘에 예전보단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셔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일본에서는 뭐 사전에 그 장례식을 하기도 하고 맞아요. 생전 장례식이라고 그러나요? 그 사전 장례식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죽음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시간이 이제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고 그걸 같이 준비해 주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좀 그렇습니다. 평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직업적인 고충도 지금 남정미 씨가 물어보신 것처럼 있을 것 같아요. 네. 거의 매일 혹시 시신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또 복귀 숨 거두시는 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중이실 네. 것 같은데. 가장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해 하시고 많이